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감정학교의 마지막 시간 분노편이 되겠습니다. 감정학교 두 번째 강좌에서도 분노가 터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그때는 분노의 원리를 다뤘다기보다 욕구, 불만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다룬 강좌였고요. 오늘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욕구, 불만이 부정감정으로 전환될 때 가장 쉽게, 가장 원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정감정입니다. 욕구, 불만이 되었어도 다른 부정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불안이나 우울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외로움이나 욕구, 불만에 대한 다른 여러 형태의 부정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원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는 부정감정이 분노죠. 욕구, 불만과 분노는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분노가 나려고 할 때 참으면 분노가 나지 않는다. 분노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는 것, 그 분노를 억압하는 것, 혹은 그 분노를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미해결된 감정으로 우리의 정서 안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을 잃은 다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짜증이나 어떤 다른 부정감정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분노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짜증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의 하나인데요. 그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분노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억압된 상태에서 분노가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의 원인과 상관없는 어떤 모든 생활 속에 묻어나는 거죠. 분노가. 그렇게 해서 짜증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짜증이 나지 않으려면 분노를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분노를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걸 학문적으로는 분노라고 정의하지만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그게 분노라고 느껴지지 않는 형태로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한다라고 할 때 감정을 폭발시키는 걸 상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노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 분노를 억압하니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에 부정감정을 이야기할 때 늘 전제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합니다. 그래서 억압된 이 분노는 어디에선가 회귀되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억압되고 있다가 어디선가 크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하게 된 감정의 표현을 보고 분노는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출되는 분노는 크지 않게 그 원인을 제거할 수준만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부당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형태로 표출되는 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면 그 분노는 매우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분노는 단지 감정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를 증명하는 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사라진 상태에서의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어디선가 다른 데서 큰 분노로 등장을 해서 나를 더 이상한 관계 패턴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분노를 표현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분노를 맞이하는 욕구, 불만족의 상황을 인지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감정학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욕구, 불만의 상황을 인지한다는 건 내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 욕구가 어떻게 불만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에서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겠구나. 자, 그럴 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기표를 통해서, 즉 말을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면 이 분노는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의미화가 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는 분노를 표현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표, 즉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교류가 전환되죠. 그러면 나는 분노를 표현했지만 상대방은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받아들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가 순환돼서 적절하게 적절한 양으로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표현되면 분노는 나중에 불거지고 커져서 경로의 형태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욕구가 단절된 어떤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그 밥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 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나의 불만에 대한 표시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분노의 표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억압이 되면 밥을 먹고 싶었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억압된 것들을 기표, 즉 말만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더 강력한 기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욕구가 억압되는 모든 상황에서 이걸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 불만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노는 경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요구를 통해서 적절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분노를 예방하거나 혹은 욕구가 불만족됐을 때에 발생하는 내 분노를 적절한 말을 통하여 기표를 통하여 전달함으로 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 분노가 말을 통해서 기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 상대방도 그것을 기표로 나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노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술을 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기술을 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욕구를 억압하는 대상이 나보다 높거나 상급자이거나 이런 방식의 요구가 통하지 않을 대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억압하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이 분노를 풀어내기도 하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분노가 풀려지게 돼요. 그러면 분노를 적절하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분노를 예방하거나 분노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승화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화는 치료는 아니에요. 승화와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 혹은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화는 억압돼서 표출되지 못했던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화는 가장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내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승화적 방법을 차선적으로 택하게 되는 건데요. 그 차선적으로 택하는 방법은 분노를 해소해낼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통하는 거죠.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술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취미로 연극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다른 어떤 활동들, 분노와 같은 수준의 신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 분노의 미해결된 감정과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라는 감정이 계속 순환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순환되지 않고 그러고 또 표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 분노가 묶여 있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화라고 한국에서 표현합니다. 서구적인 형태의 심리학에서는 이 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의 고유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 자체가 욕구불만에 대해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죠. 그래서 화는 경노하는 상태를 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는 그냥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거고요. 보통 화를 낸다 그러죠.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는 분노보다 우울에 가깝습니다. 그 화가 묶여 있어서 내 안에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니까요.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표출되기보다 나에게로 잠재돼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걸 딱 우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다루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처럼 승화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긍정 감정들을 향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 화를 작동시키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긍정 감정들을 향유하는 그런 방식들이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완전히 해결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분노대로 해결하는 방식들을 취해주고 분노를 표현해주고 승화적 작용들을 하면서 긍정 감정을 향유해서 화가 묶여져 있지 않도록 감정들이 살아나게 하는 우울을 대하는 방식도 같이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짜증과 분노와 경노와 화 그리고 우울, 이것들이 서로 다 좀 묶여 있는 느낌이 있죠. 이것들이 서로 다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고 서로 연합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이것만이 아니라 뭐 수치심, 죄책감, 뭐 외로움, 소외감, 열등감, 이게 다 분노하고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라켓 시스템일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한테 분명히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분노는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갈등을 만들어 주지만 더 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압돼서 나타나는 형태의 거대한 양의 그 분노가 우리를 덮칠 때는 그 갈등 자체를 더 증폭시키거나 관계 자체를 깨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천천히 다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거대해진 분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거대해진 분노를 내가 인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분노를 흘려 보내주는 승화적 작용과 긍정적인 감정들을 향유할 필요도 있지만, 분노가 거대해진 형태로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의 관계적 패턴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미해결된 감정으로 분노가 나에게 거대하게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분노를 촉발시키는 촉발 사건만 있어도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분노를 그렇게 거대하게 낼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해결됐던 모든 분노가 그 촉발 사건을 통해서 늘상 거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를 거대하게 분출시켰을 때 어떤 효과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분노를 거대하게 분출시켰을 때 뭔가 해결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 패턴이 별로 없는데 한두 번 나타난 거는 너무 억압돼서 분출됐던 건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요, 그게 그 효과를 분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의 관계적 패턴이 그 분노를 계속 터뜨려서 그 효과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느 때에 분노를 터뜨리는지, 내 분노를 터뜨린 촉발 사건이 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촉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나를 확인하고 돌아봐서 그 분노를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다루냐? 아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긍정 감정을 통해서 분노를 해소해주고 승화를 통해서 분노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양쪽, 그리고 순간순간 발생하는 욕구 불만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표화를 통해서 분노가 표현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별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렇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 하나만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분노를 다루지 못해서 우리 안에 적절하게 그 분노를 다루는 방식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분노 때문에 스스로 진짜 내가 아닌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타자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분노는 욕구가 불만됐을 때 적절하게, 상대방은 분노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기표를 통해서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지 못하고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승화적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긍정 감정을 향유하는 것을 통해서 분노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고 분노가 크게 폭발적으로 터졌을 때는
내가 어떤 시점에서 그 분노가 터졌는지 그 촉발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루면서 긍정 감정을 향유하고 승화적 작용을 하고 내 욕구 불만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해내는 방식들을 연습하는 게 좋다. 이 정도가 분노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2강에 매주로 봤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주 하진 못했지만 매주로 봤다면 딱 1년 갈 수 있는 52강까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 52강까지가 있는 이 감정학교편은 16강으로 16회기에 감정학교로 전환해서 진행이 사실상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볼 때는요.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볼 때는 지금 온라인으로 강좌로 올리는 52강이 한 번 올 때마다 10분 정도씩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볼 때는 우리 한 번 만날 때 약 3시간 정도씩을 만나서 강의가 한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30분, 짧을 때는 30분, 길 때는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실습 활동이 한 2시간 정도 혹은 2시간 반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강으로 16회기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게 강좌로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좌로만 가다 보니까 52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앞으로 몇 주간은 그동안 질문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곧 대화학교 강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학교는 사실상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강박증이나 어떤 신경증, 도착증, 정신증을 앓고 있는 병리적인 문제로 이미 진입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더 잘 알고 더 잘 다루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가 아니라 실제로 내 감정을 다루는 보통의 사람들, 일반인들, 상담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그런데 상담자이신,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서 교리 분석을 그런 상담자들을 위해서 강좌를 좀 준비를 해볼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이 되는 대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